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선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6주차 2차시 리더십 의미와 유형에서 학습을 할 텐데요. 지난 1차시 때 리더십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리더십 발휘 구도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수직적 구조에서 전방위적 구조의 형태로 리더십 구조가 바뀌었다고 학습을 했고요. 과거에는 상사가 하급자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형태만을 리더십으로 보았으나 오늘은 리더십이 전방위적으로 발휘되며 상사가 하급자에게 발휘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동료나 상사에게까지도 발휘해야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 리더는 무엇을 할까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선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의미 있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가정생활 전반적인 그런 생활에서 대인관계와 리더십, 팀워크, 네트워크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향상에 도움을 주고 동기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조직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요. 내용으로는 리더십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에 대해서 앞선 시간에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리더와 관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비전이 있고 없고 비전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리자의 역할이 자원을 관리 분배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리더의 역할은 비전을 선명하게 구축하고 그 비전이 팀 구성원의 협력 아래 실현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 리더와 관리자를 비교해보죠. 리더는 새로운 상황 창조자라면 관리자는 상황에 수동적이고 리더는 혁신지향적이라면 관리자는 유지지향적. 내일의 초점, 미래의 초점을 둔다면 관리자는 오늘의 초점. 리더는 사람을 중시하고 동기부여를 한다면 여기 관리자는 사람을 관리하고 체제나 기구를, 시스템을 중시한다는 것. 리더는 정신적, 관리자는 기계적. 계산된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하는데 관리자는 위험을 회피하고 리더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 이제 당연히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리더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리자이지만 그런 리더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훨씬 더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관리자에 안주하지 말고 리더십이 있는 훌륭한 관리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관리자뿐만 아니라 우리 실무를 하고 있는 개개인의 리더십 역량도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 독- 대표적으로 독재자 유형, 민주주의에 접근한 유형, 파트너십 유형, 변혁적 유형.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재자 유형은 그 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유형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력한 독재자를 만나본 경험이 여러분들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강력한 독재자형의 리더는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학에서 그 독재자 유형, 리더십 유형이 그 어원이 있다고 하면 독재자 유형은 정책 의사 결정과 대부분의 핵심 정보를 그들 스스로에게만 국한하여 소유하고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독재자 유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은 금지. 모든 정보는 내 것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자, 질문은 금지. 이건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거죠. 모든 정보는 내 것이다. 다 지식이든 무엇이든 다 권력, 힘과 관련돼서 정보는 비밀리에 붙이는 거죠. 개방이 아니라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으로 또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 자, 질문은 금지. 독재자는 집단의 규칙하에 지배자로 군림하고 동료에게는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반항 없이 순응하도록 요구하며 개개인들에게는 주어진 업무만 묵묵히 수행할 것을 기대하죠. 옛날의 리더십이 주로 약간 독재 정권 시대에는 약간 이런 리더십이 어, 흔했던 거죠. 자, 요즘과는 좀 사뭇 다른데요. 자, 모든 정보는 내 것이다. 독재자는 지식, 정보, 그것이 권력의 힘이라고 믿고 대부분 구성원들과 조직에 대한 핵심 정보를 혼자 독점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며 다른 구성원들에겐 기본적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자,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독재자 유형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최고의 질적 수준을 요구하는데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한 번의 실수는 곧 해고나 다른 형태의 징계로 이어집니다. 음,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독재자 유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한번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 독재자 유형보다 관대한 편입니다. 자, 리더는 그룹의 정보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전체 그룹의 구성원 모두를 목표 방향 설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죠. 자, 여기는 참여, 팀원들이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확신시킴으로써 비즈니스 모든 방면에 종사하도록 하고요. 토론을 장려합니다. 리더는 경쟁과 토론의 가치를 인식해야 하며 팀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 설정에 팀원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거부권. 민주주의에 근접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의 리더들이 비록 민주주의적이긴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리더에게만 있다. 거부할 권한이 최종 결정을 리더에게 있다고. 자, 이런 유형도 한번 어, 부모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현재 뭐 조직 사회, 직장이나 이런 것에서 한번 그 리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리더들이 아니면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 간에 그런 리더십 형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지를 독재적 유형인지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파트너십 유형입니다. 파트너십은 위에서 논의한 리더십 형태와 다른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독재자 유형과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 리더와 집단 구성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었죠. 하지만 파트너십에서는 그러한 구분 없이 희미하고 리더가 조직에서 한 구성원이 되기도 합니다. 파트너십 유형에서의 특징은 평등, 집단의 비전, 책임 공유. 키워드 자체도 좀 다르죠. 자, 리더는 조직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리더는 다른 조직 구성원들보다 경험이 더 풍부하겠지만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비중 있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죠. 집단의 비전. 집단의 모든 구성원은 의사결정 및 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여한다. 책임 공유. 집단의 모든 구성원은 집단의 행동에 따른 결과 및 성과에 대해 책임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팀의 방향을 설정할 때 모두가 참여하기도 하고 모두가 평등하면서 그러면서 책임에 대한 공유도 성과에 대한 공유도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파트너십 이용. 이러기도 참 쉽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도 종종 기업이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혁적 유형인데요. 변혁적 유형의 리더는 개개인과 팀이 유지해온 이제까지 업무 수행 상태를 뛰어넘고자 합니다. 변혁적 리더는 전체 조직이나 팀원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죠. 자, 카리스마, 자기 확신, 존경심과 중성심, 풍부한 칭찬, 감화. 변혁적 리더는 조직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직장 구성원들에게 그 비전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확신, 변혁적 리더는 뛰어난 사업 수완, 그리고 어떠한 의사결정이 조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견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 나가는 거죠. 자, 존경심과 충성심, 변혁적 리더는 개개인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그들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존경심과 충성심을 불어넣습니다. 또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이나 팀이 직무를 완벽히 수행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죠. 대부분 또 보면 칭찬에는 인색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제 뭐 실수했을 때는 혼을 내는 경우도 있고 칭찬에는 인색한 경우도 있는데 실수했을 때는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했을 때 아낌없이 칭찬을 통해서 동기부여함으로써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 일에 대한 성공의 미래의 여러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풍부한 칭찬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잘 수행했을 때 대상에 상관없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 또한 주변이나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을 볼 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으니까 여러분 또한 칭찬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마 변혁적 리더는 사범이 되어 구성원들이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일을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리더십 유형에서 독재자 유형, 두 번째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 세 번째 파트너십 유형, 네 번째 변혁적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사례를 볼 텐데요. 존경받는 경영자의 리더십 비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9년에 잭 웰치 회장이 한국을 방문 시 한 경영자가 물었대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로 선정된 리더십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웰치 회장의 답변이 참 이색적이었다고 하네요. 네,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GE의 정 구성원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장과 직원 모두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 대한 비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뿐만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로 그리고 그 회사 또한 매우 성장해 가는 거죠. 자, 이 구조를 볼 때마다 역시 위대한 경영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가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를 자신만의 비전이 아닌 모두의 비전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잘 알다시피 비전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래서 조직원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며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영자들은 실제 경영 현장에서 오직 2.4% 시간만을 미래 구상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버드대 존 커터 교수가 한 말인데요. 또 자신의 비전을 조직원 모두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잭 웰치는 10번 이상 얘기한 것이 아니면 한 번도 얘기 안 한 것과 같다고 비전 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 강조해서 여러 번 계속 비전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사에 의하면 구성원들은 같은 얘기를 7번 반복해서 들어야 겨우 비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지속적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잭 웰치 회장은 그만큼 비전 공유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비전을 공유를 했던 거죠. 조직은 모두의 가슴을 울리게 할 수 있는 크고 담대한 미래 비전을 창출하고 모든 조직원들이 이를 공유하여 한 방향으로 매진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위대한 성과를 창출하는 경영자와 조직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 없는 리더십, 인재 등용의 지름길. 자, 능력에 따른 엄격한 상벌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리더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는 말만 믿고 가능성 없는 문제적 직원에게까지 공을 들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이겠지만 그 문제적 직원 역시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면서 능력을 검증받은 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사례를 보면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른다. 많이 듣던 소리 같긴 한데요. 자, 좋은 상사 혹은 훌륭한 리더의 기준은 수없이 많이 보아왔는데 열정 있는 리더, 소통하는 리더, 솔선수범의 리더, 아는 것 많은 능력 있는 리더, 돈도 많아 후배 밥 잘 사는 리더 등등. 하지만 이 모든 기준은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천차만별의 능력이 부딪히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리더십은 우리가 알고 있고 원하는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존경할 만한 리더십은커녕 부하를 질투하고 부하의 공을 가로채고 개인과 조직의 이해를 같이 하는 이기적인 리더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부하 직원의 학벌, 고향, 재력, 심지어 외모까지 평가하며 이미 머릿속으로 서열을 매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적과의 동침일 수도 있죠.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필요하다. 즉, 이런 긴장 관계의 지속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조직이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 서로에게 이해와 손해를 강요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 생활에서 누구나 손꼽는 리더십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공평하게 직원을 대하는 리더십입니다. 직원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에 리더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더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옛말에 사람을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장점이 커지면서 단점이 작아 보인다. 그러니까 장점이 많으면 단점이 보완되어 보이는 거, 적게 보이는 거죠. 장수에게 칼 대신 호미를 쥐어주는 자는 진정한 능력을 받아들이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장수에게 칼 대신 호미를 쥐어주는 자는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는 말이죠. 장수에게는 총을 쥐어주고 칼을 쥐어줘야 되는 거죠. 상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하 직원이 최고의 부하 직원일 수 있듯이 조건 없이 부하 직원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로서의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야 부하 직원도 발전하고 상사 역시 그 발전에 힘입어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원을 시기 질투, 그런 대상으로 비하하기보다는 직원을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가르쳐주고 학습시킴으로 인해서 그 부하 직원이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리더를 믿으면서 신뢰하고 그 덕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리더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도 리더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자기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결국은 그 조직과 상사와 그 부하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의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차별 없는 리더십, 인재 등용의 지름길. 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십에서. 그래서 리더들은 필요한 덕목들, 아까 앞에서 6주차 1차 시에 말씀드렸는데 현대사회에서 급변하고 나가는 그런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리더십이라고 네, 말씀드렸고 지금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 독재자 유형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까지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목표를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두 번째,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힘. 세 번째,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네 번째, 상사가 하급자에게 발휘한 형태만을 의미한다. 네, 상사가 하급자에게 발휘한 형태만이 아니라 현대사회는 이건 과거죠. 현대사회는 상사가 하급자에게 뿐만 아니라 동료, 누구에게나 전방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를 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보면 4번이 네, 적절하지 않은 거죠. 다음 중 리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상황의 창조자, 혁신지향적, 계산된 위험을 취함.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 책임을 진다는 거죠. 무엇을 할까보다는 어떻게 할까에 초점을 맞춤. 자, 리더는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두고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리더십에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의 리더십은 상사가 하급자에게 발휘하지만
오늘날 리더십은 전방위적으로 발휘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중 리더의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리더는 무엇을 할까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에 초점을 둔다. 4번. 네. 이번 학습 퀴즈는 앞에서 학습을 배웠는데 리더십 유형 4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과 각각 연결시켜 보시오. 이거 연결짓기입니다. 자, 독재자 유형. 독재자 유형은 통제가 없이 방만한 상태에 있을 때 또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럴 경우 효과적인 것은 독재자 유형의 리더가 팀원에게 공정히 업무를 나누어 주고 그들 스스로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일깨워 줄 때 독재자 유형이 아주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확인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재자 유형은 통제 없이 방만한 상태, 가시적인 성과물이 안 보일 때 효과적이고, 그다음 민주주의 근접 유형은 혁신적이고 탁월한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을 때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에 근접한 방식은 혁신적으로 탁월한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그런 방향을 계속적으로 지향할 때 가장 효과적인데, 아무리 많은 엄청난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양적인 것이 항상 질적인 것까지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서 리더에게는 옳고 그름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트너십 유형입니다. 파트너십 유형은 소규모 조직에서 경험, 재능을 소유한 구성원들이 있을 때 개개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소유한 개개인들에 적합하며 이 파트너십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정직 그리고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파트너십의 핵심 요소입니다.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진행할 때 개개인의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신뢰, 정직하지 못하면 이 파트너십 유형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변혁적 유형입니다. 변혁적 유형은 조직에서 현상을 뛰어넘어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될 때 변혁적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효과적인데요. 변혁적 유형은 개인, 집단 조직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리더십의 의미와 유형의 6주차 1, 2차 시 수업을 마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7주차 리더십 역량 강화, 동기부여 및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